자, 들어가자. 그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개념을 적어보자라고 하는데, 문장 성분 안에, 주성분 안에 주어, 서술어 뭐 있었죠? 그렇죠, 하나 더. 좋습니다. 주어, 서술어, 그 다음에 목적어, 보어. 주어는 주체, 서술어는 그 풀이, 목적어는 대상, 보어는 대다 아니다 앞에 붙어서 이가가 붙은 말. 그죠? 관형어랑 부사어가 속해 있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을 부속 성분이라고 한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독립어가 있는 거 아까 헷갈렸네요, 쌤 이거. 독립어가 있는 거 독립 성분. 이라고 한다. 괜찮죠? 문장 성분이다.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총. 자, 주어진 문장의 문장 성분을 순서대로 적어보자. 자, 해보자. 산이 높다라고 할 때 하나씩 천천히 해봐요, 민기쌤이랑. 산이 높다라고 할 때 이 높다는 일단 품사가 형용사거든요. 근데 이 형용사가 무엇에 이제 그 상태 성질을 풀이하는 말로 쓰였어요. 왜냐면 산이라는 말에 상태 성질을 풀이하는 말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높다라는 말은요, 그 형용사 왜 나와? 서술어입니다. 서술어. 그리고 이 서술어가 앞에 있는 요걸 꾸며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주어. 왜냐면 상태 성질의 주체가 필요하니까. 그때 여기서 산이는 주어가 됩니다. 자, 2번으로 가볼까요? 철수가 책을 읽는다. 읽는다는 동작을 나타내죠. 어찌든지 간에 서술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서술어가 민기쌤이 아까 했죠. 서술어가 있으면 주어가 있다. 서술어가 있으면 주어가 있다. 그래서 이 서술어 앞에 나와 있는 말이 철수가, 이게 주어입니다. 주어. 근데 여기에 붙어 있는데 을늘이 붙었네요. 을늘이 붙으면 목적어다. 그래서 요거는 목적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개꿀이네요. 자, 3번 바다가 아름답다. 마찬가지로 형용사 문장이네요. 형용사가 있는 문장. 이 아름답다는 서술어가 될 거고 그렇겠죠? 서술어. 그 개꿀인 게 이게 다 서술어죠. 맨드가 서술어겠죠. 그러면 이 아름답다가 서술어고 그 서술어 앞에 있는 바다가가 주어가 됩니다. 주어. 그 다음 4번 문장. 나는 아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좋아한다는 그 서술어. 좀 노가다 해봐요. 그 다음에 요거 서술어의 주체가 있겠죠? 좋아한다는 여러분 그 심리 상태가 아니에요. 심리 상태는 좋다고요. 좋아한다는 동작입니다. 동작. 신기하죠? 그래서 이 동작의 주체가 바로 주어가 되겠죠? 아기를은 그러니까 이 동작의 대상이니까 목적어라고 하면 되겠죠? 자, 형이 공부를 시작했다. 시작하였다. 자, 여기서 이 시작하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서술어가 된 거냐면요. 이 다로 끝났다고 해서 다 서술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좀 무지성이에요. 그러면 그 시작했다 같은 경우는 시작하였답니다. 시작하였다인데 여기서 그 엿은요, 과거 시제에 나타나요. 곧 배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일단 빼보고 그러면 이 시작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시작하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작하다에서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시작 플러스 하 플러스 다입니다. 하 플러스 다. 여러분 시작이 뭐냐면요, 명사예요. 명사.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누가 와도 명사죠. 명사. 근데 이 시작은 명사지만 어쩌다 보니까 다가 붙을 수 있는 말이 되었네. 여러분 다는요 어미입니다. 어미. 근데 이 어미라는 것은 어디에 붙냐면요, 어간에 붙어요. 이번에 할 때 배웠었죠. 어미라는 것은 어디에 붙냐면 어간에 붙는다. 아주 간단해요. 어미는 어간에 붙는다. 뭐 아비에 붙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간에 붙습니다. 어미는 어간에 붙는다. 근데 우리가 어간과 어미라는 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용언에 있는 개념이에요. 용언이 뭐냐면요, 동사랑 형용사를 가리켜서 우리가 용언이라고 해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개념들을 잘 파악해 보시길 바래요. 어미는 어간에 붙는다. 오케이? 어간은 어미에 붙는다. 그럼 어간과 어미가 붙었겠죠? 어간과 어미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용언이라고 부른다.
용어는 어간과 어미가 있다. 어미는 어간에 붙는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게 어미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어미가 붙는, 방금 꺼낸 건데. 이 어미가 붙는다는 것은 얘가 품사가 뭐라고요? 방금 얘기한 거 품사가 뭐다? 용언. 근데 이 시작은 명사잖아요. 명사가 어떻게 용언이 됐을까? 아까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한 말이 있어요. 뭐였냐면 품사가 바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기억이 좋네요. 전미사가 필요하다. 이거는 국어 문법에서 몇 안 되는 진리 중 하나입니다. 품사가 바뀌기 위해서는 전미사가 필요하다. 그 어떤 다른 걸로도 품사는 바꿀 수가 없어요. 신기하죠? 조사가 붙어도 품사는 못 바꾸고요. 어미가 붙어도 품사는 못 바꾸고요. 접두사가 붙어도 품사는 못 바꿉니다. 전미사만이 품사를 바꿀 수 있어요. 참 신기해요. 영어에서는 품사가 스스로 바뀌는 구조가 돼서 꼭 전미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영어에서도 물론 전미사가 붙어서 품사를 바꾸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light라는 말이 있다. 문제는 이게 동사도 되죠. 동사로도 있죠. 맞나요? 명사로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en을 붙여볼게요. en을 붙이면 이거는 lighten이 되죠. 이 lighten, 이건 밝히다 라는 말이 됩니다. 밝히다. 그래서 밝히다라는 말이 light도 되고 lighten도 되는데, light는 보통 이어 동사로 많이 씁니다. light up 이렇게 많이 쓰이고, light는 이거 하나만으로 쓰일 수 있는 사역 동사처럼 쓰여요. 마치 사역 동사처럼 우리말의 사동처럼 쓰이게 됩니다. 사역 동사가 아니라 사동, 우리말의 사동처럼 쓰이게 돼요. 이 en이 붙어서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 신기하죠? 우리말도 비슷하게 시작이라는 명사에다가 이제 하를 붙이면 동사가 됩니다. 영어에서도 비슷하게 명사에다가 뭐 해가지고 IGE를 하면은 이게 붙으면 명사가 되죠. 동사가 되죠. 그것처럼 우리도 명사에다가 하가 붙으면 동사가 된다. 그래서 이 하를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면요, 동사를 만들어주는, 말이 어렵습니다. 동사 파생 전미사라는 겁니다. 파생은 무슨 뜻이냐면요, 파생은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동사로 만들어주는 전미사. 그래서 동사 파생 전미사라고 합니다. 하가 그런 놈이에요. 우리가 이번 내신에서 배웠던 거, 우웅, 아지, 그 다음에 이음. 그건 다 우웅, 아지, 이음. 이거 세 개 다 명사로 만들어주는 명사 파생 전미사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깨끗 이에 붙는 그때 이는 부사 파생 전미사. 그런 거 배웠었어요. 자, 동사 파생 전미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해가지고 동사가 되었어요. 자, 동사가 되었고, 뒤에 보니까 이 형의 동작을 서술하고 있는 동사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했다는 서술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공부룰은 을룰이 붙었네요. 을룰이 붙은 목적어라고 했으니까 이때 공부룰은 목적어. 마찬가지로 서술어의 주체가 되는 형이는 이 가가 붙었죠? 주어가 되겠죠? 주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이 얼음이 되었다. 되었다 아니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러면 이 되다 아니다가 나왔으니까 어쨌든 요거는 서술어인 건 마찬가지겠고, 그럼 이 서술어 앞에 있는 얼음이, 보세요, 이가가 붙었네요. 그러니까 보어가 되기 충분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얼음이는 보어입니다. 그리고 이 보어 앞에 있는 이 물이 되었다. 뭐가 되었다? 얼음이 되었다. 물은 주체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은요, 주어가 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비행기가 떴다. 간단하게 주어 서술어 구조죠. 이것도 주어 서술어, 동사 하나 있네요. 주어 서술어 구조. 우리가 이런 건 목적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1번, 3번 문장이랑 비교를 해보죠. 1번, 3번 문장은 둘 다 형용사입니다. 형용사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지지 않아요. 애초에 형용사는 목적어가 없다. 선생님, 이거 좋아하다 형용사 아니라고 했죠, 아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2번이랑 7번 문제를 비교해봐요. 철수가 책을 읽는다. 둘 다 동사거든요. 떴다도 동사예요. 자, 그러면 읽는다 동사, 떴다 동사. 둘 다 동사인데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 이 읽는다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떴다는 목적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읽는다를 동사인데 어떤 동사라고 하냐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인 타동사라고 하고요. 이때 나오는 떴다라는 말은 목적어 필요가 없어서 자동사라고 합니다. 자동사는 목적어 필요 없는 동사, 그 다음에 타동사는 목적어 필요 있는 동사. 자, 그 다음에 네가 경수를 만났니? 너가는 주어가 돼요. 내라는 말이 참으로 특이한데요. 내는 원래 너라는 말이거든요. 너. 자, 우리 대명사 중에서 너라는 말은요, 너, 그리고 또 나라는 말은 둘 다 대명사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대명사라고 해요. 원래 민기가 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라고 말을 바꿔서 말할 수 있죠.
민기가라는 그 말을 대신 받아줄 수 있는 말, 대신 받아줘서 그것을 대명사라고 합니다. 이 나랑 그 너 그리고 한 가지 더만 하죠. 그 너, 나. 이 말은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뒤에 오는 조사에 따라서 좀 다르게 쓰여요. 해볼게요. 자, 보자. 가를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가 되네요. 주어가 될 때 진짜 좀 특이하다. 저가라고 하면 원래는 틀렸어요. 저가 그랬어요. 맞는 것 같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라고 말해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가 맞춤법이래. 맞춤법이네요. 네, 맞춤법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너가 그랬니? 그러면 내가. 하나씩 더 생긴 게 보이죠? 그 다음에 내가 나가라고 안 하죠? 그 다음에 내가라고 합니다. 자, 보면은 그 공통적인 특징이 이가 하나씩 더 쓰였네요. 이건 중세국어 때 있었던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의랑 붙여볼게요. 저의 잘못입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저의. 원래 그러면 틀린 거예요. 저의라고 하지 않고 제 잘못입니다. 신기하죠? 그 다음에 너 것이니, 너의 것이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니, 그 다음에 나의 것이야, 내 것이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정말 특이하게 이 앞에 있는 이게 겹쳐요. 겹치죠. 그래가지고 이건 좀 특이하다. 그래서 우리말의 특징 중 하나가 이렇게 대명사가 뒤에 있는 조사를 만날 때 다르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어가 보입니다. 가가 붙어 있거든요. 어쨌든 경수를 만났니 목적어죠? 목적격 조사가 붙어 있으니까 목적어죠. 만났니는 의문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서술어가 됩니다. 자, 민희는 주번이 아니다 해서 아니다는 마찬가지로 서술어. 근데 대다 아니다가 보이죠? 대다 아니다 앞에 있는 이 가가 붙은 말,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보어라고 하고 이때 이 가는 뭐라고 한다? 복격조사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는이 붙었네. 여러분, 는이 붙었다고 해서 그것이 주어라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는은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가 아닙니다. 특별한 조사지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는, 이가가 붙으면 주어라는 설명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의 가로 바꿀 수가 있죠. 민의 가 주번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격조사가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인 죽슨, 이거는 주어의 자리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시청에서 대회를 열었다. 자, 열었다 서술어. 우리말은 서술어부터 분석하는 게 참 편합니다. 서술어, 그 다음에 대회를, 서술어의 대상이 되고 을룰이 붙었으니까 이거는 목적어가 되겠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시청에서, 시청이 하나의 주체인 것 같지 않나요? 시청이 주체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어가 돼요. 자, 내가 시청에서 뭐 일을 처리했다 이러면 그때 나오는 시청에서는 장소일 뿐 주체가 아닙니다. 내가 주체지 시청이 주체인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시청에서 대회를 열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시청에서는 주체가 됩니다. 이게 참 헷갈리는 대목이에요. 아시겠죠? 뒤로 넘어가서 부속성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 주성분 참 쉽거든요. 부속성분은 이거 한번 듣고 나면요 잠 옵니다. 너무 힘들어서 뇌가 쉬고 싶어 해요. 오늘 아마 관여어 하면 끝날 것 같긴 한데 최대한 부사어까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 덥나요 근데? 선생님만 덥나요? 다음 주부터 나도 그 반바지를 입고 와야겠다. 섹시하게요. 미안합니다. 왜 그렇게 웃었죠? 그렇게 웃은 그 선생님의 지금 기대가 됐어요.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관여는요 체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입니다. 간단하죠? 체언이 뭐냐면 명사 같은 애들. 난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겠어요. 체언을 길게 말하면 진짜 세 줄로도 말할 수 있거든요. 체언은 문장의 뼈대가 된다. 문장의 골격이 된다. 주성분이랑 비슷하죠, 거기까지는. 문장의 뼈대가 되며 골격이 되며 명사, 대명사, 수사가 이루어져 있고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고 앞에 관용어가 붙을 수 있는 말. 네, 그게 체언이에요. 그게 체언의 정의인데 그냥 체언은 명사 같은 애들이 다 체언입니다. 이거 명사인가? 하면 그건 체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체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이 바로 관용어다. 근데 아까 쌤이 수업 시작할 때 말하고 시작한 게 있거든요. 우리말은 영어랑 달리 꾸미는 어디서 꾸민다? 앞에서 뒤에서? 앞에서. 기억나죠? 앞에서 꾸민다. 영어는 전치사가 있어서 뒤로 계속 길어질 수가 있고 관계부사절이 있어서 뒤로 계속 길어질 수 있지만 국어는 앞에서 꾸민다. 앞에서. 그래서 영어를 뒤로 꾸밀 수 있다는 점에서 앞이 더 중요하죠?
앞전자 써가지고 전치사 언어라고 부르고요. 한국어를 그래서 후치사 언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체언을 꾸며준다라고 할 때 이거는 무조건 앞에서 꾸며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체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은 싹 다 관용어입니다. 그 무엇이 체언을 꾸미고 있던 체언을 꾸며줬다 싶으면 관용어예요. 간단하죠? 관용어. 그래서 심지어는 부사가 체언을 꾸밀 때도 있어요. 특이합니다. 그때도 관용어라고 합니다. 관용어인 부사. 참 볼만하네요. 자, 그러면 보세요. 철수가 새 옷을 샀다. 여러분, 여기서 새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활용시켜 볼까요? 활용시켜 볼까요가 무슨 뜻이냐면요. 어미를 바꿔볼까요? 롤에서 많이 듣는 말인데, 어미를 바꿔볼까요? 라는 뜻입니다. 어미를 바꿔볼까요? 라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말의 동사, 형용사, 그걸 용언이라고 합니다. 우리말의 동사, 형용사는요, 참 특이하게 둘로 딱 자를 수 있어요. 민기가 가다, 가다. 기본형만 얘기합시다. 가다, 죽다, 먹다. 앞에 부분이랑 뒤에 다 부분으로 자를 수가 있죠. 뒤에 다 부분을 우리가 어미라고 하고요. 그 앞에 부분을 어간이라고 합니다. 어간은 그 말의 그 중요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어요. 가다에서 그 가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고, 죽다에서는 죽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오케이? 다라는 말은 문법적인 뜻만 나타내요. 이번에 배웠죠? 그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 그 어휘적 의미와 그 문법적 의미. 이제 다라는 말은 어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활용해보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미를 바꿔보자는 말. 그 말인즉슨 다라는 말이 원래 있었을 텐데 다라는 말 대신에 뭐 고, 어서 이런 말을 붙여보자는 소리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사다. 철수가 새다. 새고 옷을 샀다.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그러면 얘는 활용이 안 되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활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용어는 활용이 됩니다. 모든 용어는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합니다. 논리적으로. 왜 그러냐면 모든 용어는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다. 그 어미를 바꾸는 것을 활용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심지어는 이 다라고 붙어있는 그 평서형, 다라고 붙어있는 말 있죠? 기본형 있잖아요. 그 기본형도 어떤 특별한 어미가 붙은 거예요. 다라는 어미가 붙은 거예요. 그 어미를 붙이는 그 현상 자체를 활용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근데 기본형 다가 안 붙는 용어는 없을 것이므로 모든 용어는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얘는 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이 안 되죠. 그래 얘는 용언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얘는 그러니까 동사랑 형용사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이 새는요. 오케이? 동사랑 형용사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를 앞에서 꾸며주고 있는데 동사랑 형용사도 아니고 새가 명사도 아닐 겁니다. 왜냐면 이게 명사인 순간 그 철수가 옷을 샀는데 아시죠? 철수. 자, 티셔츠입니다. 티셔츠 누가 봐도 티셔츠죠? 자, 근데 여기에 새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잘 그렸는데? 자, 여기 새가 그려져 있습니다. 에바잖아요. 말은 되나? 새 옷을 샀다. 말은 되는데 이상합니다. 여기서 새우는 뉴인 것 같아요. 버드 옷을 샀다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새는요. 명사 새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얘의 정체는 뭘까? 분명 앞에서 뭔가를 꾸며주고 있거든요. 동사도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죠. 부사도 아니에요. 왜냐면 명사를 꾸미거든요. 부사는 보통 명사를 꾸미지 않죠. 우리가 이런 말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말을 관형사라고 합니다. 특수하죠. 정말. 자, 관형사의 특징은 뭐냐면요. 체언을 꾸며주지만 활용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의가 못 붙어요. 선생님이 지금 대충 말한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체언을 꾸며주는 말들 중에서 활용이 안 되며 의가 붙지 못하는 말. 활용이 안 되며 의가 붙지 못한 말. 두 가지죠. 활용이 안 되며 의가 붙지 못한 말.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활용이 안 난다는 점에서는요. 용언이 아니다라는 걸 나타내고요. 의가 붙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명사가 아님을 나타냅니다. 이게 대충 말하는 것 같아 보여도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활용이 안 되고 의가 붙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관형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형사가 몇 개 있는데요. 이 관형사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새, 헌, 온갖, 모든, 이 옷, 띄어쓰기 해가지고 이 띄고 옷, 저 띄고 옷,
그 띄고 옷, 이그죠? 세헌, 온갖, 그 다음에, 두 개만 더 쓸게요. 첫, 그 다음에, 두 옷을 샀다. 새 옷을 샀다. 한 옷을 샀다. 띄어쓰기, 두 옷을 샀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관형사라고 합니다. 관형사는요, 우리말에서 가장 수가 적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만 외우면은 관형사 끝입니다. 개꿀이죠. 새, 헌, 온갖, 모든, 이그저, 그 다음에 첫, 한둘, 한두. 이게 관형사라고 해요. 다 바꿀 수 있어요. 헌 옷을 샀다, 그 다음에 온갖 옷을 샀다, 모든 옷을 샀다, 이 옷을 샀다, 다 바꿀 수 있죠. 이것들은 다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의가 붙지 못하고 활용이 안 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면 관형사입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는 뭘까? 그는 시골 의 풍경을 좋아한다. 자, 의가 붙었네. 의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조사예요. 조사 중에서 어떤 조사일까요? 자, 격조사입니다. 격조사 중에서 어떤 조사일까요? 관형어를 만들어주잖아. 아까 주어를 만들어주는 격조사를 주격조사라고 했죠. 주어 격조사 줄여서. 목적어를 만들어주면 목적 격조사, 서술어를 만들어주면 서술 격조사. 마찬가지로 보어를 만들어주면 보격조사였죠. 그러면 여기서 그 관형어를 만들어주면 무슨 조사라고 할까요? 관형격조사라고 합니다. 관형격조사. 자, 우리 관형격조사는 의입니다. 쓰인 거 보이세요? 의라고 쓰였어요. 의.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쌤이 말했죠. 격조사는 보통 어디에 붙냐면, 보통 어디에 붙냐면 체언에 붙습니다. 체언이 뭐냐면 명사 같은 애들. 이제 머릿속에 터질 것 같죠? 명사 같은 애들을 체언이라고 한다. 체언에 보통 그 격조사가 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골의 품사는 뭐냐면 시골의 품사는 명사입니다. 조사는 품사를 바꿀 수 없어요. 조사는 품사를 바꾸지 못한다. 품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전미사뿐. 자, 그러면 시골의는 품사는 여전히 명사일 뿐입니다. 명사에 조사 하나 붙은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오케이? 근데 얘는 뭐가 됐냐? 관형어입니다. 왜 관형어가 됐냐? 관형 격조사가 붙어서. 알겠죠? 그러면 시골의라는 말은 순식간에 풍경 뒤에 오는 그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녀는 뒤에 에어컨 좀 켜주시겠어요? 미안합니다. 그 에어컨을 켜면 부작용이 있는데 이 바람이 오는 몇 분은 얼어 죽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오지 않는 몇 분은 만족합니다. 에어컨을 앞으로 여기다 해가지고 나만 쓸까? 아, 개꿀 이러면서 그 선생님이 이 중앙시 에어컨으로 바꿔달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아마 바뀌면 내년 여름입니다. 여러분 2학년 됐을 때. 올해까지는 어떻게 저걸로 좀 참아보죠. 쌤이 여기다가 안 그래도 고3 친구들이 몇 번 말해가지고 무릇단요 한 6개 갖다 놓을 생각도 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분필이 날려가지고 건강에 치명적일 것 같아서 무릇단요 사시면 선생님이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자, 여기서 성실한 이거 봅시다. 이거 활용해볼까요? 활용할 때 제일 먼저 해보는 게 뭐냐면 기본형 만들어보세요. 성실한, 니은을 빼볼까요? 성실하. 성실하다가 되지 않나요? 되죠? 성실하다. 되잖아. 성실하다, 성실하고, 정신줄 놓지 마라, 얘들아. 성실하니까, 성실하다면, 활용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실하는 품사가 뭘까? 동사형용사 이렇게 말하지 말라 했어요, 이제. 품사가 뭘까요? 용언. 용언이 뭐라고요? 동사형용사요. 근데 동사형용사로 말하지 말자고 헷갈리니까 용언하면 됩니다. 개꿀이죠? 그러면 성실하든 어미가 있다. 어미가 있는 건 어떻게 한다? 활용하니까. 활용한다? 이퀄 어미가 있다. 이퀄 용언이다. 그러니까 얘는 용언이다. 자, 용언인데 보세요. 이 니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니은. 이 니은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관형사형 어미라고 합니다. 어미.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니은이 붙는 순간 이것은 관형어가 됩니다. 자, 근데 관형어가 뭐라고요? 관형어는 부속성분이죠. 부속성분 중에 관형어가 뭐라고요? 앞에 나오는 체언을 꾸며주는 모든 말을 그냥 다 관형어라고 해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민기가 성실하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기를 죽였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좀 극단적이네요. 자, 이 두 문장을 엮어보고 싶습니다. 민기가 성실하다는 것도
드러내고 싶고, 그다음에 민기를 죽였다라는 것도 드러내고 싶고. 누가 죽였다고 할까요? 그냥 그 유찬이가 죽였다고 해보죠. 그 석양이 진다 해가지고, 자, 유찬이가 민기를 죽였다. 여기서 민기가 성실한데 유찬이가 민기를 죽였다. 이러면 너무 찐따 같아요, 문장이.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 이 말을? 유찬이가 어떠한 민기를 죽였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 그쵸? 성실한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유찬이가 성실한 민기를 죽였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성실하다가 뒤에 나와 있을 때랑 성실하다가 앞에 나와 있을 때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실하다가 뒤에 나와 있으면 이것은 문장에서의 역할이 다릅니다. 문장에서의 역할이 어떻게 다르냐면, 성실하다가 뒤에 있으면은 그 주어를 풀이해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그런 것을 풀이하다라고 합니다. 주어를 풀이하다. 주어의 상태 및 성질을 풀이하는 역할. 그래서 저때 성실하다는 서술어입니다. 서술어예요. 자, 품사는 용언이고요. 근데 같은 용언이, 자, 여기서 성실한도 용언이에요. 왜냐? 전미사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성실한 용언이에요. 그러면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다가 쓰였냐, 니은이 쓰였냐가 다릅니다. 어미 중에서 니은이라는 어미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번 이게 한 달 커리거든요. 이 문장 다원이. 근데 한 달 커리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랑 나중에 서술절이란 부분이, 아니, 관형절이란 부분이 있는데 똑같은 부분이에요. 자, 가장 어려운 부분을 지나가고 있어요.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어미를 바꾸는 것을 활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미 중에 가장 기본인 것을 우리 다 붙이잖아, 다. 뭐 죽었다, 죽다. 자, 이 다가 붙은 거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해요. 기본형. 근데 다 대신에 우리가 다른 어미를 넣어 볼게요. 거기에다가 니은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 성실하다라는 말이 있고요. 이 성실하다에 다를 빼볼게요. 아유, 뺐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니은을 넣어 봅시다. 성실한이 됐죠. 성실한. 성실한. 뭔가 뒤에 말을 꾸미는데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성실한 친구. 뭐, 성실한, 뭐라 해야 되나, 이거, 마우스? 좀 이상하네요. 그죠? 성실한 민기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떤 어미라고 하냐면요. 이런 어미를 관형사형 어미라고 합니다. 왜 이것을 관형사형 어미라고 할까요? 우리가 아까 관형격조사 이런 거 네이밍 어떻게 했었죠? 어떤 격조사, 그쵸? 근데 그 앞에 문장서문을 집어넣었죠? 그쵸? 그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복격조사 이런 식으로 어떤 땡땡 사형 어미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형 어미, 어떤 타입, 어미의 타입, 땡땡형 어미가 있어요. 거기서 마치 관형사처럼 쓰인다. 관형사가 왜?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주니까요. 그러니까 이 용언을 가지고 체언을 꾸미는데 사용하고 싶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때 붙이는 어미가 바로 관형사형 어미라는 겁니다. 단어 두 개만 가지고 연습을 해볼게요. 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다라는 말이 있을 때 여기서 다는 뭐냐면 기본형 어미입니다. 이 기본형 어미 대신에 다른 걸 넣어보고 싶어요. 뭘 넣어볼까요? 니은을 넣어보고 싶네요. 간. 니은을 넣는 순간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간 친구처럼, 집에 간 친구처럼 앞에서 뒤를 꾸며주는 말을 만들 수 있어. 근데 얘들아, 앞에서 뒤를 꾸며줄 때 뒤에 이 친구가 품사가 뭐니? 체언이요. 명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뒤에 품사가 체언입니다. 체언을 꾸며주는 말을 뭐라고 한다? 관형어. 가다라고 돼 있을 때는 서술어, 간이라고 돼 있을 때는 관형어. 관형어라는 점에서 관형사랑 비슷하네.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 정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관형어라는 것을 이렇게 모아볼 수 있어요. 어떻게 모아볼 수 있냐면, 자, 관형어 랜드가 있습니다. 관형어 랜드가 있어. 어떤 것들이 관형어에 들어갈까? 이 관형어 랜드 안에 원주민이 살고 있었어요. 원주민이 바로 관형사입니다. 관형사들이 막 놀고 있었어. 막, 우와, 우리는 관형어, 우리는 체언을 꾸미네요. 이러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진짜 옛날에는요, 그 체언을 꾸미는 말이 관형사밖에 없었을 걸로 생각이 되어요. 자, 한국어의 그 원형을 보면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새, 헌, 온갖 모든 이 정도 말밖에 못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입이 근질근질해. 그러니까 예쁜 여자를 만났어요. 오케이? 예쁜이란 말이 없어. 자. 근데 그 예쁜이란 말이 관용어로는 없고 서술어로만 있었다고 해보자. 우리 한번 상상해봐요. 예쁘다라는 말이 서술어로만 쓸 수 있었고 관용어로는 쓸 수 없어. 그래서 친구들끼리 그때 모닥불 피우면서 알죠? 채집하고 수렵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반달돌 칼. 그건 신석기구나. 주먹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주먹 도끼? 주먹 도끼 가지고 하고 있고 막 누구는 옆에서 뭐 그 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어요. 주먹 도끼 그 있어요. 자, 근데 오다가 이제 막 말을 합니다. 하면서 그 오는 길 오는도 관용어네. 장난. 길 좀 장인 같네요. 그러니까 길에 여자를 보았다. 나는 보조서도 없어. 내가 길에 여자를 보았다. 무슨 길? 무슨은 그 관형사입니다. 무슨 길? 길을 통해 오다. 여자를 보았다. 무슨 여자? 무슨은 관형사입니다. 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예쁘다. 아니 예쁜 여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관형사만 있었다니까. 관형어에 여자가 예쁘다. 아니 뭔 소리야? 무슨 여자? 새 여자. 이상합니다. 헛 여자. 더 이상해요. 온갖 여자. 변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여자가 예쁘다. 무슨 여자? 온갖 여자. 모든 여자. 이 여자, 그 여자. 다 이상하단 말이야. 그 여자가 뭐 여자는 예쁘다. 장애인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다가 이제 몇 대 맞았어요. 몇 대 맞고 이 관형사로만 체형을 꾸미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용언이거든요. 이 용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체형을 꾸밀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형사로만 체형을 꾸밀 수 있다면 그 모기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 관형사로만 체형을 꾸밀 수 있다면 죽은 사람 이런 말을 못 만들어요. 뭐 저 사람 정도는 가능하겠죠. 죽은 사람 못 만들어요. 저 사람은 죽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 그래서 죽다라는 말이 용언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연구를 한 결과 어떻게 한다? 이제는 더 이상 관형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뭐가 붙는다? 용언을 가지고 관형어를 만드는 방법을 터득해냈다. 예쁘다 사람, 예쁘다 여자. 처음에는 이렇게 말해요. 오는 길에 보았다. 예쁘다 여자. 어떤 여자를 보았다? 예쁘다 여자 보았다. 그러다가 이 다라는 말이 기본형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 쓰여요. 그래서 이게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니은이라는 어민을 독자 개발합니다. 신문 1면에 딱 실려요. 관형사형어미 니은 개발에 나서 국내 연구진 어쩌고저쩌고 샬라샬라 영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거 아세요? 여러분 국뽕 유튜브? 일본이 뜨헉하는 한국의 뭐 개발 실적 막 이러면서 니은이라는 관형사형어미를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예쁜 여자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형사만 뛰어놀고 있었던 이 관형어의 무리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용언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이게 드디어 생기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뭔가 답답해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개보린을 먹어야 돼요. 가슴이 왜 답답하나? 이러고 있어요. 사진이라는 말을 꾸미고 싶어요. 이제 신석기 시대니까 사진 정도는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신석기 시대 때 다 카메라로, 나 때는 다 신석기 시대 때 카메라 충전하고 찍고 다녀서, 사진을 꾸미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 그 여자랑 결혼에 성공했어요. 구석기 시대 때 결혼한 여자가 이제 신석기 시대 여자가 되었습니다. 여자, 사진이 있다. 그 사진은, 여자가 찍은 사진, 여자가 찍힌 사진 이렇게 쓰다가 너무 답답해. 어떻게 말하면 되는데 그냥 여자의 사진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을 또 독자 개발해냅니다. 우리 국내 연구진이
성공해냈어요. 이 의라는 말을 개발해냈어요. 이 의가 뭐라고요? 명사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명사에 붙이는 관형격 조사. 자, 여러분 이 짓을 하면 뭐가 된다고요? 이 짓을 하면 이 말은 관형어가 된다. 알겠죠? 이 짓을 하면요, 이것은 관형어가 된다. 할 수 있죠? 이 짓을 하면 이것은 관형어가 된다. 관형어가 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오케이? 원래는 네 가지인데요. 관형격 조사가 탈락한 것도 관형어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엄마 사진. 근데 사실 이거 의가 생략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자, 써볼까요? 관형사, 용언 어감 플러스 관형사형 어미, 그 다음에 명사의 관형격 조사. 근데 관형사형 어미는요, 네 가지가 있어요. 은, 니은으로만 쓰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을, 넌 죽을 사람이다. 죽을. 는, 현재 시제, 넌 죽는 사람이다. 뭐 사람은 다 죽죠. 그 다음에 던, 그거 내가 먹던 빵. 은을던. 자, 그 다음에 그 관형사는 아까 여기다가 썼고요.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 의 이렇게 있습니다. 자, 관형어를 만들어내는 모든 방법인 거예요. 관형사 세헌 온갖 모든 이 그저 첫 한 두 세 개, 뭐 네 개, 다섯 개 다 관형사입니다. 그 다음에 은, 을, 는, 던. 자,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아니 과거 시제, 미래 시제,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원래 은, 는, 던 이렇게 쓰는데, 자, 어쨌든 이게 관형사형 어미. 이게 쓰이면 뭐다? 관형어. 관형어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체험을 꾸민다. 자, 그 다음에 명사의 관형격 조사 의의를 붙여주면 그건 관형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어는 원래 서술어였다.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처럼 용어는 원래 서술어였습니다. 근데 그 서술어를 관형어로 사용하기 위해 관형사형 어미를 개발한 거예요. 알겠죠? 미안합니다. 네. 자, 그 다음. 오늘은 관형어까지만 할 거예요. 부서를 못합니다. 그냥 아래 문제 같이 봐야 돼서. 곧 끝날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 좋죠, 여러분. 쌤은 여러분이랑 헤어질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네요. 뭐야? 아, 되네요. 자, 우리 여기서 부사를 못 찾아. 안 돼, 안 돼. 부사어. 어? 아, 부사어까지 해야 이거를 풀 수 있겠군요. 내일 하죠. 오늘 한 거 마지막으로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문장 성분의 개념을 봤어요. 문장 성분은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이라 했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되게 복습까지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진심이죠? 이거 가르치는데 진심인 편입니다. 이번에 제일 중요하거든요, 문장 더하기. 그래서 문법적 기능을 한다, 역할, 그 다음에 관계라는 말로도 쓰인다. 품사랑 문장 성분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품사는 전미사 없이는 바뀌지 않는 단어 자체에 붙어 있는 꼬리표입니다. 단어 자체에 붙어 있어요. 하지만 문장 성분은 그때그때마다 막 바뀌어 쓸 수 있어요. 문장 안에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도 문장 성분이 결정되고, 더 문장 성분을 결정하는 것은 조사가 붙으면 문장 성분이 결정되는 편입니다. 그때 문장 성분을 결정하는 조사를 우리는 격조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문장 성분은 끝이 어자로 끝나고, 그 다음에 품사는 끝이 사자로 끝난다. 자, 그리고 이제 문장 성분 안에 7가지가 들어가는데, 주성분 4가지, 그 다음에 부속성분 2가지, 그 다음에 독립성분 1가지, 이래가지고 총 7개였어요. 주성분 4가지는, 주성분은 보통 생략이 쉽지 않은 것들, 필수적인 성분들을 우리가 주성분이라고 한다. 이 필수적 성분이라는 것은요, 뒤에 부사어 얘기할 때 한 번 더 배우게 될 겁니다. 그때 필수적 부사어라는 게 있어요. 우리말에서 필수적이라는 말은요, 딱 2번 나옵니다. 주성분 때 한 번, 문법에서요. 진짜예요. 주성분 때 한 번, 필수적 부사어에서 한 번, 이렇게 2번밖에 안 나오는 말이에요. 사실 관형사 때도 관형어 때도 한 번 나오기도 하는데, 그땐 필수적이라고 알고 필요한이라고 하는 것 같다. 자, 그래서 이때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 주어는 주체, 서술어는 풀이하는 거, 서술하는 거, 목적어는 대상이 되고요. 보어는 대다, 이 앞에 이 가가 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또 배운 게 관형어였어요. 이 관형어가 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관형어는 뭐냐면 체언을 꾸며주는 말을 관형어라고 했어요. 이 부분이 모든 단원이 다, 모든 그 음운 단원을 제외한 모든 개임이 다 필요해서 설명이 깊어져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관형어는 체언을 꾸며준다. 체언은 명사 같은 애들을 체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관형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관형사는 뭐냐면요. 그 관형어 중에, 그러니까 체언을 꾸미고 있을 때 활용이 불가하고 그 다음에 의가 붙지 않는 말을 우리가 관형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관형사가 이렇게 있다. 이걸 보고 관형사를 바로 알아보면 고인물이에요, 사실. 고인물이고 우리 같은 뉴비들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관형어가 되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다니까. 알겠죠?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거 아니고 세 번째 거 아니면 이건 거죠. 간단하죠? 그렇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면 이건 거잖아. 그러니까 이 활용이 가능한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관형격투사 의가 붙을 수 있는 말인지 보세요. 그게 아니면은 그 말은 체언을 꾸미고 있다면 관형사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라는 것은 용어는 어간에 붙는다. 용어는 동사, 형용사를 말합니다. 은, 을, 는, 던. 시제까지 나타내주는 신기한 친구. 그 다음에 관형격투사는 의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내일까지는요, 우리 기억력이 얼마나 유지되는가를 알려주는 기억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기억곡선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재밌어요. 그 기억곡선에 의하면요, 복습을 하지 않고 24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의 60%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이 이걸 하면서 쳤던 뭐 드립들이나 아니면 이거 다 까먹는다. 이 중에서 한 이 정도만 남고 나머지 다 날아간다는 소리입니다. 억울하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쵸? 그러니까 24시간이 되기 전에, 내일 이 시간에 오기 전에 집 가서 한 8시 반에서 9시쯤에 그때 딱 이제 부모님한테 세헌 온갖, 모든, 더 있었는데, 잠깐만. 첫 한두. 이거 한 번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더 기억이 잘 날 테니까요. 네, 내일 12시 반에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